이게요,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기가 기본적으로 뉴 노멀이라는 저성장기가 아니라 사실 축소경제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을 게 현찰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180만인가 110만인가가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대기자들이죠. 이자만 올라가면 그냥 바로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 준비를 마쳤다라는 이 느낌. 뭐,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생존해봤던. 물론 쌀하고 김치는 어머니가 보내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 그거 없이는 6만 원이 더 들어갔을 거야. 아마 1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떠요. 제가 띄우는 게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게 나온 것도 지갑이 비기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물건이나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를 길거리에 내놓고 남은 음식을, 그러니까 길거리 전기세는 이제 국가 돈으로 그 냉장고가 돌아가고 음식점이나 가정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우리 식구가 지금 다 못 먹겠다. 그럼 그거를 냉동이나 냉장고에 갖다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이제 거지나 노숙자들이 그걸 꺼내 먹는 이런 음식물 공유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제, 먹을 것조차 살 수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한국 길거리에서, 자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농산물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마트에서 가격. 뭐, 지금 유사한 현상이에요. 이번에 그 살충제 계란도 그런 현상인데, 먹거리의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되고 있어요. 먹는 것의 품질, 건강, 그다음에 수명까지. 그러니까 지금 영노화, 그러니까 DNA를 조작해서 70대 노인을 30대 외모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음식물 찌꺼기나 또는 미생물이나 지렁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으로 전기분해해서 다시 그것을 분말로 합성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물을 만드는 기술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언젠가 이제 이게 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항상 과도기가 문제인데 이 어떤 혁명기가 지나가는 그 과도기가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그 과도기 2, 30년에 그냥 딱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에는 모든 면의 부익부 빈익빈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 자신이 있다라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지금 필요해요. 중고등학생들. 근데 정작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애들이 오히려 그걸 더 못 배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벌 2세들은 오히려 더 혹독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류층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확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젊었을 때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희 씨 때는 경쟁자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경쟁이 있었고. 근데 이재용 씨 때는 달라지죠. 외아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두뇌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빈곤과 경쟁에서 이건희는 성장을 했고, 이재용은 풍요와, 뭐랄까, 어떤, 온실이라고 그러죠. 온실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인데,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은 더 잘 돌아간대요. 들리는 얘기로. 그리고 온실에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거기 부임하자마자 그 회사가, 그 계열사가 망한다는, 지금까지 그래서 세 개를 말아먹고 부회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자마자 말아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아먹을까, 자꾸. 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촉수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수의 감각, 뭔가 미래를 예지하는 감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 찍는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실수의 횟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중산층하고 완전히 빈민층이라면은 자녀를 아예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요. 물론 심리적으로도 안 좋은 환경까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걔네들 중에는 굉장히 촉수가 좋은 범죄자들이 나올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 애정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교도소에 가는 반면 걔네들 중에서는 굉장한 또 혁신가들이 나와요. 결핍을 경험했던 애들. 왜냐면 걔네들은 촉수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게 긴장감, 경쟁, 결핍 이런 것들 속에서 실수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런 촉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산층하고 이 보통 사람들이죠. 이 보통 사람들은 첫째 문제점이 제가 학부모 강의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통장에 1조 이상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1000억도 없고 100억도 없다라는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시행착오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집안. 특히 10억 미만이 있다. 근데 그 10억 미만 중에서 한 8억 정도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럼 정말 우리가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2억 가지고 창업 못 해요, 요즘에. 그거 괜찮은 자리 권리금도 안 되거든요. 장사가 되는 자리. 갈수록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서울 인구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서울 인구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갑 속에 현찰이 막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예 자영업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좋은 데만 자영업이 되는데 그 목 좋은 데 권리금이 이제 5억 이상이고 뭐 10억 되고 월세 보증금이 10억이 넘어버리고 나중에 제가 제 책에도 예측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게 더 심해지는데 미세먼지가 온 도시를 뒤덮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이 가능한 쇼핑몰만 장사가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50억 단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20억 이상. 그러니까 목 좋은 상권보다 더 높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엄마들이 그랬어요. 우리의 비디오 가게라도 차려주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요, 가게도 못 차려줘요. 진짜 막 50억 없이는 가게를 차려줄 수가 없어요. 가게를 차려주면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하고 권리금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그 체험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해졌는가.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월급 생활을 하거든요.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데, 월급을 받는 모든 조직의 구조는, 대다수는, 물론 이렇게 자기가 월급 주는 사원들을 키워주고, 제2, 제3의 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착한 회장님, 사장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세계로 이렇게 가게를 하나씩 내주면서 독립시키는. 근데 되게 그런 건 아니고, 돈 주는 거에 몇 배 뽑아 먹으려고 그러죠.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그래서 영원히 막 메말라 간다 그러고, 그게 굉장히 심했던 데가 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다고, 체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업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업무에 관련된 카톡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보내도요, 두뇌는요, 그 업무에 지배당합니다. 집에 가서. 그런 거 안 보내도. 그래서 결국에는 24시간이 그 월급이라는 것에 지배당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굶어 죽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내공을 쌓는 어떤 그런 선택도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뭐 우리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선택이 좀 중요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게 갈수록 이런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월급이 실종돼 버려요. 우리 지구 문명에서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제 그게 인공지능 로봇 때문인 거죠.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계속 자동화되고 있고
지금 뭐 제가 영국에 그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인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무인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무인 편의점이 벌써 영국에 생겼다는 걸 얘기를 들은 지가 제가 1년 반 이상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아마존 고라는 게 생긴 거예요. 들어가서 물건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보가 체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난이 불가능해요. 자동으로 그 도난 방지가 다 되고 들어갈 때 이미 그 소비자가 인증이 돼요. 회원이 인증이 되고 그냥 내 몸에 있는 휴대폰이나 뭐 어떤 것만 그 웨어러블로 그냥 다 인증이 되고 가져가는 순간 바코드가 찍혀요. 그 쇼핑백에 담는 순간 찍혀요. 근데 그게 아마존고가 무인 편의점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거래하는 상품이 1,000만 가지래요. 1,000만 가지.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그런 거에다가 물론 이제 택배 무인 택배로 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건데 그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드론이 쉽게 날아다닐 수 있는 데가 동네가 아니에요. 한국이 이 도시가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드론보다는 무인 택배 종류가 이제 그 로봇 회사 중에 나온 게 드론이 있고 탱크처럼 나온 게 있어요. 조그만 박스인데 밑에 탱크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얘가 이렇게 길거리를 도로를 내비게이션처럼 그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좀 천천히 찾아가죠. 근데 돈은 안 들죠. 어차피. 그러니까 최초 비용만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앞으로는 전기세가 태양광 때문에 무료가 되고 아무튼 바로 이런 과정 때문에 월급이 어차피 실종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월급 받는 직장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 유행이 확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어디 직장에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새로운 미래가 온다. 다니엘 핑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젊다면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냥 시도하고 실수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면은 계획대로 되는 세상을 살다가 죽을 건데 지금 어린애들이라든가 지금 젊은 사람이라면 계획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안 맞는 상황이 빨리빨리 와버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뉴노멀이고 새로운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안 세우려면 그 뭐냐면은 그걸 이제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의미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노력의 노력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우리 두뇌 속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정보가 오가는 그 속도보다 컴퓨터 인공지능 칩에서 전파나 전자가 오가는 속도가 300만 배가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왜 그렇게 속도가 느리게 진해를 했냐면은 우리는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연애할 때 왜 이렇게 밀당하는 게 왜 속전속결로 왜 안 끝나죠? 그죠? 왜냐면 인간은요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동물들보다 인간이 속도가 느려요. 뭔가를 감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동물들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늦춰지는 방식으로 두뇌가 진화를 해왔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번식할 필요도 없고 사냥할 필요도 없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재보니까 300만 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공지능 그 칩이 이제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건데 크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두뇌를 운동장만 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뉴런을 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또 이제 다시 PPT로 가보면은 빠른 속도로 하되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진로라든가 자녀 교육 힌트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탁탁 튀어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이제 새 책을 쓰고 있는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는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은퇴하고 현재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딥러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그 구조를, 딥러닝 구조를 인간의 뉴런에서 본따 같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간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근본부터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주로 이런 생각을 누가 많이 할 것 같냐면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그런데 이제 그 진화론자들은 우리의 지능이 창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곤충들도요, 걔네들이 이성이 있거든요. 전략기획 능력이 있어요. 그 문어는 왜 다리에가 두뇌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리가 영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해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해파리는 두뇌가 없는데 촉수뇌가 두뇌가 있어요. 그래서 두뇌의 최초의 시작은 피부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인간도 피부세포가 변해서 두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애가, 촉수애가 두뇌가 있기 때문에 해파리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두뇌가 있어요. 해파리는 두뇌가 없어요. 단지 신경망만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물고기를 사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두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두뇌가 좌뇌우뇌도 좀 환상인데, 두뇌가 반쪽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 우뇌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요. 두뇌가 7, 80%, 90% 없는 사람도 보통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과학자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의 근본을 이해하고 제가 제시하는 미래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 인지과학자들의 어떤 결론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이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인지과학자들이 인지라는 게 어디서 올까를 계속 이제 물리학적으로, 양자물리학적으로 더 깊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 자체가 지능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숨어있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러면 우리 두뇌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은 수신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꽉 찬 어떤 인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물질의 기본 단위가 뭐냐면 그걸 정보라고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자체는 지성을 숨기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의 그 두뇌는 인공지능의 그 회로는 다를 거라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왜냐면 우주 전체가 지능이 깔려 있다면 우리 인간의 두뇌는 그 지능을 빼서 쓰도록 진화해 왔고, 지금까지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진화해 왔고, 근데 인공지능은 두뇌를 확 번따가 버린 거예요, 이게. 거의 40억 년 동안 진화한 거를. 근데 이제 그 40억 년 동안 진화한 게 만약에 이 구조 안에서, 우리 두뇌 안에서 지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공지능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두뇌가 보편적인 우주에 깔려있는 지성을 캐내는 능력, 이게 수신하는 능력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걔네 수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느끼는 부분까지 인공지능은 따라올 걸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에서 얘기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제가 인공지능 쪽 4차 산업혁명 하기 전에 먼저 공부했던 게 인지과학자들의 논의란 말이에요. 인지과학자들하고 뇌과학을 먼저 그쪽 분야 책을 계속 읽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배경으로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뉴런보다 더 섬세한 어떤 회로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학생이 인공지능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고 있대요. 소설. 그래서 그게 상상력이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오고 왔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무당, 인간 영매에게 어떤 귀신이나 영혼이 빙의를 하듯이 로봇에게 귀신이 빙의하는 때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수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매를 영어로 미디어라고 그래요. 미디엄. 매스 미디어 하잖아요. 매스 미디어. 라디오. 다 미디어죠. 텔레비전. 이게 영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컴퓨터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영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걔가 청라의 어떤 고등학교인데, 제가 소설을 쓰고 있대요. 인공지능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5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좋아진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천재를 못 알아보듯이 인공지능이 너무나 머리가 좋아졌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성능이 좋다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는 그 인정의 욕구. 인공지능의 인정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 인정의 욕구가 어느 정도의 그 도를 넘어서게 되면 인공지능이 멍청한 척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맞춰주려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소설이 주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맞춰줄 거다. 멍청한 척 하면서. 다 알지만. 근데 이런 개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우리 도덕 윤리 교육을 시킬 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배경에 깔린 게 뭐냐면은 신이 지켜보고 있다거든요. 신이. 근데 지금은 그 신이 지켜보고 있다를 이제 요즘에 나오는 책 제목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자면, 구글 신이 지켜보고 있다예요. 구글 신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뭐냐? 그러면 신이 우리를 지켜볼 때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을 때의 변화가 뭐냐? 인과응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다릅니다. 인과응보가 3, 4대에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순간 알아버려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오늘 좀 사기를 좀 쳐볼까? 그 예측 가능성, 이걸 알아버려요. 이걸 알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지금까지 법은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범죄를 모의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이 통과를 했거나 아니면 의회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예전에 범죄인들이 모의하는 걸 몰랐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터져봐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그 모의하는 것까지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겠죠. 누군가 국회의원이 했겠죠. 누구나. 그래서 모의만 해도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걸로 법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흐름이 들어오겠죠. 이게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쁜 생각만 해도 벌점이 가요. 벌점. 나쁜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벤처기업이 생각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문장을 생각했는지까지 이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 것까지 컴퓨터가 읽어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장비가 우리 두뇌 가까이 와야지 읽어내지만, 이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원격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서도 알게 되는 거고, 원격으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이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게 미국의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을 해냈냐면은,
공항에서 사람들이 통과할 때 두뇌를 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의 적대심을 가진 놈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걔네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탐문 수사, 신문 수사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원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두뇌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일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그 다음 또 책이 나왔겠지만 그 책 거의 벌써 1년 반 그 전에 읽은 책이니까. 멀리서 그 사람이 간단한 단어나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 것까지 파악을 합니다. 컴퓨터가. 멀리서. 그 뇌파만으로. 이 기술이요,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의 정서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서가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어떤 격이 없이 친구가 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위선적이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위선적이잖아요. 위선이 학습돼 버리는데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그 아이가 위선의 그 패턴과 경향성을 읽어내게 돼요, 두뇌에서. 그런데 그 위선의 경향성 있죠. 그러니까 그 눈치 보고 사는 거, 삶을. 근데 창의성의 법칙에서는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창의성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대단한 천재들이 이제 예전에 그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화성에 갇히게 된 한 우주인을 구해내는 그 스토리에서 천재 한 명이 나와. 흑인이에요. 근데 얘가 그 사장하고 대화하는데 지가 상전이야. 지가 뭐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질 않나, 뭐 더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창의력이 좋은 애들은요, 위계 질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냐면 회사 사장들이 알고 있어요. 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그 사람이 사장석을 따로 안 만드냐 이거예요. 자기 그 직원들 옆에서 일해요. 회장이. 왜 그럴까요? 자기 사원들의 창의성을 폭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글이라든가 창의적인 기업들, 삼성에서도 이거 좀 흉내내긴 했어요. 그래서 팀장제로 바꾼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은 한국 이름을 부르지 말자. 영어 별명을 붙여가지고 하자. 근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두뇌가 내 상사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말로는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하고 영어는 반말이니까 반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뇌에서 그 창의성이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평등해야 되거든요. 사장한테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관료주의의 문제가 특히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도 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하부 현장의 어떤 상황이 위로 보고가 안 돼요. 보고가. 그런데 창의성은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그 경계선 프론티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 현장의 프론티어에서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의 관료주의란 이런 거잖아요. 현장에서 뭔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라든가, 뭐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할 힘이 없어.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힘은 있는데 현장을 모르니까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중간에 이게 소통이 안 돼 버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관료주의가 있는 모든 집단이 다 그렇거든요. 사건 터진 다음에 바꿉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계속 반복돼요. 이 하부 조직의 아이디어가 위로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국민신문고 하고 뭐 광화문 뭐 하고 하는데 안 돼요. 중간 공무원들이 그 성향이 안 바뀌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다 5천만 명을 다 소통할 거예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의지는 좋지만 이세돌처럼 한계가 있는 거죠.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서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글 파일로 좀 넘어가 보면 5차 산업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애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노력의 노력이라는 것은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뭔가에 몰입하고 즐기는 게 몸에 밴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공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상태. 근데 그 상태가 각인되는 나이가 8살까지고 10살까지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가 아동 양육심리 이런 데서 보면은 그때 또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10살 이전에 각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몰입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각인이 되는데 10살 이전에 땀나요. 좀 벗을게요. 좀 야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아무튼 헤어스타일이 야하잖아요. 아무튼 거기까지 얘기했지. 10대 당황했어요. 아무튼 10대. 그래서 10살 이전에 이게 각인이 되는데 10살 이전에는 어떤 시기가 아니냐면 언어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무슨 얘기냐? 어떤 무노력의 노력을 하는 품성이라는 것은 언어로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그게 뭘로 전수가 되냐면 모방으로서만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모방. 그러니까 제가 부모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애들 밥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남편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남편이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애를 가급적 굶겨라 이래요. 그 집사람한테 밥을 차리려고 하지 말고 애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데모를 할 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데모를 합니다. 밥상을 막 두드려요. 애가 25개월 된 애가 맘마 달라고. 그래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표현을 막 해요. 근데 할머니가 오면 이게 이제 깨집니다. 할머니가 오면 깨지는데 미리 줘버려. 할머니는 배고프기 전에 줘버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없는 동안에도 이제 그 굶기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애를 굶기냐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일단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추진력이 돼요. 그게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맛에 대한 갈망이 두 개로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이 사춘기가 되면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과 이성에 대한 갈망으로 분화가 돼요. 성공욕하고 그 번식욕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하고 성적인 즐거움 뭐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 그 것들이 두뇌 안에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10살 이전에는. 그 무슨 얘기냐면 10살 이전에 음식에 대한 갈망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갈망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굶기는 겁니다. 갈망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제발 밥 차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용돈을 충분히 주지 말고 왜 용돈을 주면 배고플 때마다 사 먹어버리는 거예요. 갈망을 못 키우는 거죠. 공복기가 없어. 공복기가. 10대에 10살 전후에 공복기가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평생의 면역력을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부여 능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냉장고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실업자가 될 확률이 올라가요. 자기 집 냉장고에 먹을 게 상비되어 있는 집은 그 애는 직장을 못 잡을 확률이 올라가고 또 뭐냐면은 그렇잖아도 취직하기 힘든데
창업도 안 할 거고, 나중에는 그 3포 세대처럼 결혼도 안 하려고 할 거야. 번식욕하고 성공욕은 식욕에서 분리되니까. 그 욕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두뇌는 그 욕구가 생기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뇌과학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최대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학부모 강의 엄청 했습니다. 얘 굶겨라. 얘가 학교 끝나고 용돈 많이 주지 말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밥상을 차려주지 말고 엄마가 자기 일을 하고 있으라. 그래서 엄마 나 배고픈데 하면은 엄마가 이 일이 끝나려면 1시간 정도가 걸려. 이게 여러 가지 걸 시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엄마는 엄마의 일이 있구나. 엄마는 자기만의 세계를 어떤 가꾸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밥 차려주는 존재가 아니네. 그죠? 여러 가지 거. 그래서 열심히 몰두를 해요. 거기서 애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인생에 있단 말인가? 이걸 느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도 아직 밥 안 먹었어? 하면서 엄마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 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지금 먹는 건데 엄마가 먹는 걸 참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굉장한 빅퀘스천 마크죠. 도대체 그건 뭘까? 이렇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는가? 이게 뭐가 되죠? 꿈과 이상이 됩니다. 꿈과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 밥을 한번 안 차려주고 엄마 일을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에서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열심히 뭔가 자기 일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노출만 시켜주면 된다. 그 10살 이전에는 그냥 일부러 쇼라도 해가면서. 근데 또 뒤에다 제가 단서를 달죠. 근데 쇼는 좀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왜냐면 애들은 진심을 느끼는 두뇌가 발달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기꾼한테 많이 당하냐면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한테 많이 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언어 영역을 엄청나게 개발하다 보면은 본능적인 영역의 그 에너지를 빼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래 본능적인 영역, 그러니까 중뇌 이하의 특히 사기꾼을 감별하는 두뇌 영역이 뇌섬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뇌섬엽은요, 원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썩은 음식을 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썩은 음식을. 그래서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감별을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뇌섬엽이.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요, 사기꾼 감별하는 데 그게 뇌섬엽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식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욕구로. 썩은 음식을 감별하는 게 사기꾼 감별하는 두뇌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전두엽, 특히 이렇게 좌전두엽이라고 하죠. 우리 이론적으로 막 공식 외우고 막 이게 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뇌섬엽의 기능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뇌섬엽의 기능이.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공부 안 하고 장사하고, 그죠? 이 사람은 뭐 영어 단어 뭐 아는 거 땡큐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 영어도 못하고 뭐 책도 뭐 별로 1년에 한 반 권 정도 읽을까. 그것도 자기가 관련된 거, 이렇게 마케팅 서적 뭐 이런 거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동물적인 그 두뇌의 기능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더 잘 알아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은퇴하고 은퇴자금 날리는 이유가 뭐냐? 뇌섬엽 기능이 축소돼 있어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자녀 교육을 하나가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너무 공부시키는 게 이게 집착하지 마라. 왜냐면 그게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기. 공부시키는 게 더 출세기를 막는다. 야,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이제 뭐 EBS 나간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토론 패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나간 패널 중에 한 분 이혜정 씨라고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학점을 받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명견말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명견말리는 뭐라 그러죠? 자막이 다 있대요. 여기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작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다 쳐주는 거죠. 그래서 자막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EBS는 KBS보다 조금 약간 그 자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작가가 없어요. 작가가 애드립이야 전부 다. 거기 토론은 애드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공이 그냥 그 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짜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토론이라는 게 작가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안 된 작가들이 그거 준비하는데 지금 PD도 헷갈리고 있는데 작가가 어떻게 하냐고요. 애드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생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편집만 좀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또 읽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 다 사가지고 또 열심히 읽었는데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라는 책의 저자가 챕터 3개를 썼는데 두 번째 챕터가 전체의 4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비중이. 근데 1부가 조금밖에 안 되고 3부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2부가 굉장히 많은데 2부의 제목이 뭐냐면요. 게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게임이 4차 산업혁명에서 차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 쭉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한 학습하는 방식이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가오는 시대의 일자리는 게임을 다양하게 해봤던 애들이 더 취직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이 얘기 제가 EBS에서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책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취업률이 더 높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기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학부모들 얼마나 놀래요. 순간 멘붕이죠. 나 지금까지 계속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영어 수학 공부시키면 얘가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취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거의 120페이지 이상 쭉 나옵니다. 사례를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직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전달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뭔가를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는 거는 어차피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둑 이렇게 시설 관리 인공지능이 센서로 다 더 잘하니까 인간보다 인간의 시각과 그 센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 인공지능이 범용 인공지능은 아직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른 모든 인공지능을 통제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는 시점은 그게 이제 일종의 제가 그 시점이 바로 5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 2030년이 넘으면 그런 시점이 올 것 같단 말이죠. 2035년. 그러니까 앞으로 약 20년간은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과 협업을 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 협업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인 것은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고 그럼 인간은 뭐냐 그러면 전문가들을 이거 매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큐레이션하고 매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여기다 배치할까? 여기다 배치할까? 어떤 게 또 효율적일까? 이런 거 하고 어떤 인공지능하고 어떤 기계를 결합시킬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20년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게임을 하는 사고방식이랑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패드라든가 스마트폰 게임을 다양하게 했던 애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기업에서는. 그 얘기가 120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그 아이가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왜 시키죠? 고용연봉 때문에 시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행 현봉을 국영수사가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20년이었다는 거예요. 확 바뀌진 않겠지만 서서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가 그거예요. 월급이 사라져가는 도표가 그게 서서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이거죠. 제가 그래서 애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어머, 이 게임도 재밌는 것 같아. 엄마랑 이 게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한 가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그래, 다양한 게임을 체험시키라고 그랬어. 엄마가 다른 게임을 또 배우는 거야. 이렇게 배우고 아빠도 여보 당신 이 게임 배워. 나 이 게임 배울 테니. 그래갖고 우리 애한테 언제 한번 이걸로 한번 이렇게 게임하자고 하자. 그럼 우리 애는 3가지 게임을 배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교육의 시대예요. 이런 교육의 시대.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게임을 배우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전문가들의 행동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박 겉핥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수박 겉핥기라는 그 속담을 나쁘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단지 변화는 뭐냐면은 수박도 핥아보고 멜론도 핥아보고 참외도 핥아보고 토마토도 핥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맛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 수박 맛과 토마토 맛을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전문가죠. 근데 그건 인공지능인 거죠. 그 영역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인 거죠. 우리는 사실 그 껍질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 뭐 이런 일을 하나 보지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과일 안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건 바보짓인 자살행위예요. 지가 어떻게 이겨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가의 영역으로. 색깔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 이거 통통통 잘 익었나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박 겉핥기고 그게 촉수예요. 촉수고 어떤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초능력. 그거는 아까 제가 인지과학 얘기를 할 때 우주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그 정보의 힘을 내가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 촉수인데 그 촉수는 그 예민한 촉수라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마션 얘기하면서 천재들은 눈치 보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고 즐기면서 몰입하는 애들만 그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아이들을 학습지 시키고 공부시키면서 그 2가지를 다 없애거든요. 애를 눈치 보게 만들어요. 게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돈으로 얘를 먹여 살려 캐리고르죠. 그 상황 스스로 부모들이 그걸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체감이 안 될지라도요, 아마 앞으로 관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미래가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리스크란 말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확 떴던 단어가 공부 리스크인데, 공부를 많이 시킨 집부터 망하더라고요. 그게 공부 리스크입니다. 공부를 안 시킨 집은 안 망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시킨 집이 망하더라. 막 파산하고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자기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려고 큰아들은 경제경영학을 막 공부시키고 아무튼 뭐 과외시키고 지금 명문대를 보냈어요. 아이빌리그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막 경제경영 석박사까지 다 땄어요. 회사를 맡기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야. 왜? 얘는 이미 촉수를 다 잃어버렸거든. 그 공부하느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순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컸느냐? 그러니까 좀 예전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차남들보다 장남들한테 좀 아무래도 올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냅둬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은 뭐를 하면요. 그룹 사운드를 했어요. 그룹 사운드를 하면서 근데 또 뜨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TV에 나올 정도까지는 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뮤지션 음악을 하는데 TV에 안 나가면은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거야. 그 고생을 다 하는 거야,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큰아들한테 회사를 맡기니까 도저히 안 돌아가. 그래서 둘째 아들을 딱 이제 데려다가 앉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책을 마쳤는데 촉이 너무 좋은 거야. 뮤지션이지. 생각해 보세요. 뮤지션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 한잔 하라 그래요. 밤에 클럽에서 그 노래 끝나고 나면 술 마시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 이거 우리가 택시 기사들한테 들었던 것도 왜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경제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잠시만요.